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1주차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지난번 우리가 약혼 해제 사유 중에 첫 번째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나머지 약혼 해제 사유 한번 살펴보죠.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금치산이라든지 한정치산 선고제도는 지금 삭제됐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성년 후견 개시심판, 한정 후견 개시심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유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혼 후 성년 후견 개시심판 또는 한정 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때 이렇게 바꿔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 사유는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데, 그래. 네 번째 사유는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간음을 한대. 이때 타인과 약혼 또는 간음을 한 사람이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유는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대. 이때도 역시 상대방이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인데 1년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혼 사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혼 사유는 3년 이상 생사 불명인데 약혼 해제 사유는 그것보다 조금 완화돼서 1년 이상 생사 불명입니다. 여기 생사 불명이라는 얘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건 생사불명이 아니에요. 생사불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에 일곱 번째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데, 약혼을 했으면 빨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혼인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자꾸 차일피일 혼인을 미룬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적법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굉장히 포괄적인 약혼 해제 사유인데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의해서 기타 중대한 사유가 뭔진 해석에 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기타 중대한 사유란 약혼의 계속이나 그 혼인의 성립이 약혼 당사자의 일방에게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약혼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혼인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이 정도 좀 너무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인을 해라. 이렇게 사회통념상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연령이라든지 직업 등의 사기.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과거에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중학교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제 학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중졸인 사람인데 본인이 고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자기가 의사다 이러면서 그 여자들을 많이 농락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사기꾼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약혼 해제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약혼 후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뭐 혼인을 해서 가정 공동생활을 일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 이런 경우에 혼인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신불능 있죠? 임신불능은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임신불능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하는 목적 중에 어떤 자손을 보려는 후손을 이으려는 그런 목적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죠. 그렇지만 오로지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불능은 적법한 약혼 해제 사유도 아니고 이혼 사유도 아니다.
약혼 해제의 방법 한번 보죠. 약혼은 약혼 당사자만이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약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제 약혼 관계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이제 약혼을 해제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 중에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뭐 상대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약혼 해제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직접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약혼 해제의 효과 한번 보죠. 자, 약혼을 해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첫째, 손해배상 청구.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약혼관계 파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과실이 있는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과실이 없으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도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이에요. 다음에 약혼 예물의 반환 청구. 자, 우리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 예물을 반드시 서로 교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약혼은 합의만으로도 성립하죠. 그렇지만 보통은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 예물을 서로 교환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약혼 관계가 파기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이 약혼 예물을 어떡하지? 이런 약혼 예물의 처리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 교재 한번 보시죠. 약혼할 때 교환하는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예정해서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혼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좀 용어가 좀 어렵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럼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증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증여는 뭐냐면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해요. 만약에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매매 또는 교환이 되겠죠. 만약에 대가가 현금이라면 매매가 될 거고요. 대가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을 대가로 받았다면 교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매 또는 교환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해요. 증여. 그냥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이걸 증여라고 해. 그러니까 약혼 예물은 뭐야? 증여한 거야.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넘겨준 거예요. 증여한 거야. 증여한 건데 문제가 이 증여가 조건부 증여라는 거예요. 조건부 증여. 뭘 조건으로 하느냐?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조건이. 응? 조건이 이게 우리 법률상 이 조건이란 이제 우리 법률 개념인데요. 이 조건이 뭐냐 이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 잘 보이시나? 자, 이 조건하고 기한이 있는데요. 조건하고 기한이 서로 비슷해요. 둘 다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라 그래요. 조건 기한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이 뭐냐 하면 주된 법률행위에 덧붙여지는 거. 주된 법률행위에 덧붙여지는 뭐 종된 의사표시, 종된 규율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덧붙여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조건하고 기한이 그 법률 행위에 덧붙여지는 건데요. 자, 조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조건을 한번 보시면 조건은 뭐예요?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어디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다시 한번요. 조건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어디에 의존시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시키면 그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정지 조건. 법률 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시키면 우리가 그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해제 조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할 거예요. 결혼하면 집을 사주겠다. 자, 이 집을 사주겠다. 증여죠, 증여. 증여 약속한 거야. 증여. 집을 사주겠다는 증여라는 이 법적 효과는 뭐가 성취되면 이 집을 사준다는 이 증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결혼하면.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집을 사준다는 증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결혼은 요건 조건이죠. 이 조건이 뭐냐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야. 장래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결혼은 우리가 뭐 대부분은 결혼을 하긴 하지만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결혼은 뭐예요?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장래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해.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조건이야. 조건인데 이때 여기서 이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증여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죠? 이건 정지 조건이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대주겠다. 지금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생활할 때 필요한 비용을 내가 뭐 물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래도 공부에 전념해라.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야, 너 공무원 시험 붙을 때까지 내가 매달 생활비 대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생활비를 지급해줘요. 언제? 지금 생활비를 지급해줘. 계속 매달 예를 들어서 매달 뭐 100만 원 이렇게 생활비를 줬단 말이에요. 생활비를 줬어. 근데 언제까지 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죠?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거 확실한 사실이면 좋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불확실한 사실이야. 응?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건 뭐야? 조건이야, 조건. 조건인데 이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 매달 생활비를 대준다는 이 법적 효과가 소멸하죠. 소멸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 그럼 우리 다시 교재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봐요. 여기 약혼 예물을 뭐라고 했어? 약혼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한 증여다. 그러니까 약혼은 증여예요. 증여. 지금 약혼하면서 서로 예물을 교환해 줬어. 그러면 이거 증여, 법적 효과가 발생했어. 그런데 이 조건이 성취되면 이 증여로서의 법적 효과가 소멸해.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혼인 불성립. 그러니까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로서의 법적 효과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약혼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얘기는 지금 아무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해 줬는데 만약에 혼인을 하지 않으면 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권을 이전해 준 이 법적 효과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약혼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근데 아까 내가 법률행위 부관에 조건 말고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건 배우는 김에 기한도 같이 한번 살펴봐요. 기한. 기한 있어, 기한. 여기. 기한은 뭐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점은 뭐야?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해. 그래서 이 기한에는 시기하고 종기가 있어요. 시작하는 기한, 끝나는 기한이란 뜻이에요. 시기, 종기. 이 시기 할 때 시자는 시작할 때 그 시자예요. 종하면 끝날 종자야. 시기하고 종기가 있어.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에 의존시키는 거는 요건 시기고, 법률 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면 요거는
이런 기한은 뭐야? 종기야, 종기. 그럼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면 3개월 후에 집을 사주겠다. 3개월 후에 집을 사주겠다. 3개월 후 반드시 도래하죠. 그렇잖아. 3개월 후가 도래 안 해? 3개월 후는 도래하지. 3개월 후엔 도래. 100년 후 반드시 도래해요. 1000년 후 반드시 도래합니다. 참 세월이 무상하죠. 자, 3개월 후에 집을 사주겠다. 이때 3개월 후에 집을 사준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3개월 후는 뭐야? 시기야, 시기. 3개월 후라는 이 기한이 도래하면 집을 사준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내년 12월 30일까지 임대한다. 12월 30일까지. 그럼 12월 30일이 도래하면 어떻게 돼? 임대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죠. 요건 뭐예요? 종기야, 종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대준다. 그럼 이거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대준다.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실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인가요? 불확실한 사실인가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사망은 뭐다? 기한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을 조건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사망은 조건이 아니고 안타깝게 기한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언젠가 죽는다는 건 아주 확실한 사실이에요.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기한이에요. 기한. 기한 중에 뭐에 해당이 되죠? 종기에 해당이 되죠. 종기.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기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약혼 예물은 뭐다? 약혼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증여다. 그러니까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로서의 법적 효과가 소멸해. 증여로서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면 어떻게 돼? 이때 약혼 예물은 뭐예요? 지금 서로 약혼을 하면서 약혼 반지를 교환했어. 그런데 약혼이 파기됐어. 자, 이런 경우에 증여로서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잖아. 증여로서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면 내가 상대방이 준 약혼 반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혼 예물로 내가 받은 거야. 근데 혼인 불성립,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확정됐어. 약혼 관계가 파기되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반지를 갖고 있는 법률상 원인이 뭐였죠? 증여죠. 증여.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증여받아서 내가 이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재산권을 취득하게 된, 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뭐야? 증여야. 근데 증여가 소멸했어. 증여라는 법적 원인이 소멸했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부당이득. 이런 부당이득은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불법행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당이득에 대해서 한번 보죠.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의 법적 효과를 한번 보죠. 이득을 얻은 사람은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응? 그래서 부당이득이 어떤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건지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시면 첫째,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수익이 있을 것. 두 번째, 그러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것,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와 같은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을 것.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그래서 이 부당이득의 이제 뭐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1억 원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이긴 하지만 뭐 이거 공법상 부당이득이니까. 만약에 그 1억 원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 소득세 부과 처분 위법하다. 취소해달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조세 부과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 이 과세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고 다퉈요. 응? 납부하고 다퉈. 왜냐하면 그 납부하지 않고 다퉜다가는 나중에 이제 가산세를 또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그 행정상 강제 징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 재산이 압류돼서 공매될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세 1억 원 부과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뭐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해서 1억 원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1억 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 1억 원 부과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해봤더니 이거 위법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야. 그래서 소득세 부과 처분 위법하니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어. 효력이 소멸됐어. 자, 그럼 이때 과세관청은 지금 1억 원 갖고 있잖아. 납세자가 줘서. 그럼 과세관청이 지금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소득세 1억 원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게 된 법률상 원인은 뭐야? 과세 처분이지. 소득세 부과 처분이잖아. 그런데 소득세 부과 처분이 효력이 소멸했어. 그럼 과세관청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게 부당이득이 된 거야. 부당이득. 그럼 이 부당이득은 어떻게 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줘야지. 그래서 부당이득이 생긴 경우에는 이득을 본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손실을 본 사람에게 그 이득을 돌려줘야 돼. 이걸 갖다가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라고 해요. 응? 아까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고 부당이득이 성립을 하면 그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약혼예물 같은 경우가 뭐라 그랬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 그랬잖아. 근데 혼인이 불성립했어. 그럼 어떻게 돼? 증여로서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 당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혼예물이 어떻게 돼?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부당이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그런데 이렇게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의무를 양쪽 쌍방 당사자가 다 부담하죠. 서로 약혼 예물을 주고받았다면 쌍방 당사자는 각자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을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때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못해. 어떤 경우냐 하면 약혼 예물의 반환 청구 그쪽 부분 밑에 부분 보시면요. 그러나 자기의 과실로 인하여 약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은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응? 이때 귀책 쌓여 있는 약혼 파기에 귀책 쌓여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준 약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우리 판례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신의 측에 의해서 이런 제한을 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약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한번 먼저 우리 사례 한번 볼까요? 그 사례는 11쪽에 나와 있어요. 11쪽 박스 안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갑순이는 의사인 갑돌이와 중매로 만나 H호텔에서 약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면서 갑돌이와 갑돌이 가족에게 총 2천만 원 이상의 약혼 예물을 주었고 갑돌이도 갑순이에게 약혼 예물을 주었다. 그런데 약혼 후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예물이 너무 적으니 결혼 후 생활할 아파트 및 자가용을 구입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갑순이가 이를 거절하자 갑돌이는 파혼을 통보했다. 이 경우 갑순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갑순이는 갑돌이를 상대로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요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이제 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의대에 여학생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의대를 갔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남자가 많아.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돈을 잘 버니까 그 의사하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뭐 열쇠 3개를 가져온다 그랬죠. 뭐 집, 자가용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열쇠 가져온다. 뭐 이렇게 하여튼 혼인 예물을 많이 가져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엔 아니지. 요즘은 누가 이래.
옛날 사례, 옛날 사례인데 이건 뭐 볼 거 없죠. 갑돌이가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히 이건 갑돌이의 귀책 사유로 지금 약혼 관계가 파기된 거죠. 이런 경우 갑순이는 갑돌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일단 뭐 정신적 지금 H 호텔에서 약혼식을 치렀다니까 돈도 많이 들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어요. 친지들 다 모여놓고 약혼해놓고 나중에 약혼이 파기됐다.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약혼 예물을 줬어요. 약혼 예물이 2천만 원이래.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자, 이 약혼 예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갑돌이는 못해요. 갑돌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된다 그랬죠.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약혼식을 거행한 바는 없으나 갑돌이가 청혼하고 갑순이가 이를 승낙한 후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등 아주 가깝게 지내던 중 갑순이는 갑돌이의 계속적인 회피로 만날 수 없게 되었으며 몇 달 후 갑돌이의 친구로부터 갑돌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갑순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보니까 무슨 약혼 예물을 수수한다든지 약혼식을 거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로 청혼하고 갑돌이가 청혼하고 갑순이가 이를 승낙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약혼이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약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을 하고요. 무슨 약혼식을 거행해야 한다든지 약혼 예물을 교환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 적법하게 약혼이 성립을 했는데 지금 갑돌이의 귀책 사유로 지금 약혼 관계가 파기된 거죠. 이 경우 갑순이는 갑돌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재산상 손해배상은 크지 않은 것 같고 주로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주를 이루겠네요. 예. 예, 여기까지 해서 약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혼인의 성립 살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혼인의 성립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